위정현 교수님 경영전략 수업 과제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토의를 하게 됐는데요. 토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주신 동영상 다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이슈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의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들의 커리어의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로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토의는 총 60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의제부터 하기 전에 우리 서로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우선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영전략 듣는 경영학부 한슬기입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이경률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영학부에서 재학 중인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를 학부에서 졸업하고 현재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번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진행하고? 네, 그럼 이제 서로 이름도 알았으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인간처럼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AI와 저희 인간이 다른 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래 사회에서 AI와 구분되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선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에서 AI가 구분되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감성,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현재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두뇌는 뛰어넘은 상태이며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바둑 등 같은 것에서 이미 인간을 꺾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배달, 운반 등 단순 노동직들은 AI가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살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말 영화 아이로봇처럼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도달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그 역량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대-AI 시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량이란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는 바로 감성입니다. 보통 디자인이나 패션 등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감성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은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감성은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맑은 하늘, 넓은 들판을 봤을 때 다들 그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이렇게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새롭게 항상 나타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는 보통 제가 이런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맑은 하늘을 봤을 때 맑은 하늘이 정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관적으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 감성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AI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프랑스 브랜드인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화를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어글리 슈즈의 최고봉의 한 종류인데요. 어글리 슈즈는 말 그대로 못생긴 신발입니다. 근데 못생긴 신발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 보면 굉장히 현재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논리적으로 본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서 신고 있습니다. 근데 AI 입장에서 이 어글리 슈즈를 봤으면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감성이 대체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바로 판단 능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AI는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낼 때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확률을 따져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이제 선택하여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적인 방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현실 상황에 내려졌을 때 항상 이런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목의 중심이었던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세돌은 구단은 알파고와 대결에서 총 4판 중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알파고가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서 이미 이세돌 구단의 수를 다 막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판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바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를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알파고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실제 둔 수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었고 그 수를 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AI로서는 이제 배제할 수였지만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러한 확률을 떠나서 이제 과감한 판단으로 그 수를 줬고 결국 그 수 하나로 인해서 전체 판을 승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확률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이제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들은 아직 AI에서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고유의 능력인 감성과 판단력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계속해서도 대-AI 시대에서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경률님은 AI가 인간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2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감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성 같은 경우에는 AI는 명확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에 인간의 경우에는 직관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판단 능력 같은 경우에는 AI와 같은 기계는 알고리즘을 통해 뭔가 논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지만 인간은 아까 바둑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수와 같은 객관적인 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계보다 더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혹시 아니면 더 추가적인 의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보태고 싶은 게 판단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AI는 당연히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면 그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와도 속담에서 기지를 발휘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AI는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AI가 모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영 씨가 판단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상황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능력이 없는 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미래 사회에 이제 AI와 구분되는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거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성을 좀 구분 지어봤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융통성 측면에서 제가 흔히 유도리 있다고 하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이렇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 인간과 AI가 좀 구분되는 인간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융통성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성, 이따가 나올 리더십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생각해내고 또 창조한다는 점에서 이는 또 AI와 분명히 좀 구분지을 수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인간이 AI에 구분되는 존재 가치는 이제 AI의 어떻게 보면 도구성이라는 좀 지울 수 없는 특성인데요. 결국 AI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또 극도로 발전되어서 생겨난 거잖아요. 이는 어쩌면 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AI와 인간이 좀 구분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간은 좀 주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를 이용하고 더 많은 편리성을 추구,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롭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주고, 아니면 좀 내가 좀 더 일을 하면서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고 이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또 AI가 생겨나고 발달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점에서 이렇게 크게 도구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융통성 이 측면에서 인간은 좀 AI와는 좀 구분되는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씨가 말씀을 하신 부분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융통성에 관해서는 앞에 지영 씨가 말씀하셨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 이런 거와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성 부분은 말하자면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 자체가 목적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다양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AI나 다른 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부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다혜 씨. 저도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삶이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이 여태까지는 되게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온 어떤 것을 이제 창출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역할들, 일을 하는 역할들을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것들을 대체하고, 또 대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언가를 하는 활동들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해주신 게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에 특화된 일들을 인간이 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이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상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로봇이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군 해군 함정 화재 진압을 위해 제작된 인간형 로봇 옥타비아 같은 경우는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게 다 설계된 거잖아요, 그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우리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감정을 뭔가 트리거링하는 뭔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예술 작품이나 뭐 여러 서비스들의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들이 뭐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과 인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기술 어떤 인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기술적이고 뭔가 일적인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기술이라면 또 우리 인간은 그 기술과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의 조화를 위해서 잘 그걸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간 뭔가 사회의 매니지먼트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씨 너무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인간의 감정, 인간이 지금까지는 어떤 생산의 능력, 생산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AI나 기계들이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인생을 사는 주도적인 뭐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뭔가 기계는 세부적인 뭐 미시적인 일들을 해낸다면 인간은 거시적으로 어떤 사회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의제 1번에 대해서 인간 존재가치 이거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특징적이었던 게 뭔가 지금까지의 생산 부분은 생산이나 어떤 기계적인 일들은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인간의 고유에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기계가 따라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의제 2를 한번 볼게요. 의제 2에 관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미래에 희망하는 커리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커리어가 미래 사회의 AI와 다른 가치 아까 말씀하셨던 AI와 인간이 구별되는 그러한 가치들을 전달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커리어의 비전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희망하는 커리어가 병원 약제부 약사 또는 지역약국 약사인데 사실 약사라는 직업이 뭐 신문 자료나 뭐 인터넷을 보면 미래사회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라고 그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약사의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약사가 하는 업무들은 뭐 처방전 점검이나 의약품 조제 등이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뭐 질병 이해를 돕는다거나 고객 순응도를 향상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대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의제 1에서 말했듯이 AI는 절대 인간의 감성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교감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뭐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주거나 뭐 그런 면에서 약사는 절대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계에서 AI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뭐 연구나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건의료계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판단을 했는데 생명이 뭐 위협을 있었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누가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 기구나 윤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 AI가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흥미로운데
그냥 단순히 약사라고 생각을 하면 AI 대체되기 쉽다라고 하시는 뷰가 많은 것에 반면 들어보니까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윤리적 기준,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상황에서 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없는 즉 가치 판단에 대한 이슈 이전에 AI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하는 것도 그거 시작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른 커리어, 네, 그럼 경률 씨가 제가 희망하는 커리어는 이제 공인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업 간의 회계적인 업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사실 회계사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는 게 중학교 때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이 발전되면서 사라질 직업 순위 1순위에 있던 게 회계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계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그냥 저 사람들 되게 불쌍했구나라는 당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경영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저와 업무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고 커리어로 이제 선택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사라는 직업은 앞서 제가 첫 번째 의제에서 말씀드렸던 판단이란 인간의 고유의 영역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그 뉴스에서 계속 사라질 직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꾸준히 계속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 계산이나 서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단순 계산은 계산기로, 서류 작업은 엑셀과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은 이미 대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회계사를 뽑는 시험인 이제 공인 회계사 시험에서는 원래 850명이던 정원이 1000명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사라질 직업이면 당연하게도 이제 감소폭을 유지하면서 뽑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그 반대에 증가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일단 아직은 이제 그 기업 자체의 회계 업무가 굉장히 자기들끼리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성이 굉장히 낮고 현재 한국에서도 외부 감사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제 그 감사의 범위의 대상이 늘어나고 이제 회계사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여 오히려 회계사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의 업무로 봤을 때 단순히 기업의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그 경험과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통해서 각 계정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영역에서는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듯이 AI가 개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하는 커리어로서 회계사는 그 AI 시대에서도 꾸준히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우리 학교가 공인회계사가 굉장히 많은 학교로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저도 며칠 전에 듣기로는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뭐 감사라던가 세무라던가 각각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나 세무 부분은 뭔가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파스라고 상담을 해주고 재무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에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가치 판단과 지식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씨. 제가 일단 저희 커리어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데요. 애널리스트가 뭐냐면 이제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자문하거나 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또 투자를 직접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떤 AI의 등장으로 일의 양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떤 직업의 핵심적인 가치, 즉 어떤 AI와 다른 가치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 AI를 이용해서 더 양질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제가 일하고자 하는 이 금융권의 분야에서 현재 실제로 AI가 사용이 되는 분야인데요. 어떤 통계나 그래프의 수집과 분석은 AI가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반면 어떤 세상은 결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한 사회의 미래 향방이 정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분쟁, 이에 대한 해결과 어떤 좀 의문점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이를 주식이나 채권, 주가의 향방 등에 응용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애널리스트가 된다면 지금의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시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정리해서 수치적인 예견은 AI가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의 편리성은 이제 AI가 좀 역할을 대체할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나 사건이 어떻게 이런 금융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이를 해석하고 또 분석하기 힘든 어떤 정성적인 측면,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그런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앞서 말한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AI,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네. AI를 활용을 해서 그 정보가 AI가 정보를 분석을 해주면 그거를 조합하고 편집을 해서 네. 이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그러한 불필요한 정보인지 상위적인 뭔가 판단을 네.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다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희망하는 커리어는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인간이 하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거나 인간이 하기에 지루하거나 또는 인간이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우리가 전기가 지금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쓰이잖아요. 전기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이 참 편리해졌는데, 그것처럼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전기처럼 우리 일상 어디에나 적용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이 좀 더 편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분야가 참 이 세상 전반에 쓰일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이런 비전과 더불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약사, 회계사, 금융 애널리스트 등과 같은 직업을 희망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직업들이 되게 미래에도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얻어진 정보,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건 결국 인간이니까 되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상당한 위협에 처해져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막연히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논하는 토이소에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멋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커리어에 대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좋았던 기억도 되고 아니면 싫었던 기억도 되고 무엇이었는지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고 기억에 남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아버지 업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5년 동안 살다 온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이제 미국식 국제학교와 영국식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건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초등학교 4년 동안 이제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경험한 교육은 보통 이제 모든 분이 다 겪으셨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시면은 판서를 하시고 교과서에서 중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제 그걸 꼼꼼히 체크하고 암기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내용들이 만약 이제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과 관련이 없고 이제 순순히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답과 생각할 방향을 얻기보다는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되게 벽에 맞닥뜨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제 1, 2학년 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런 대답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순수한 호기심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서 3, 4학년을 다닐 때는 이제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는 창의성이 결여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국제학교를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수업 방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르칠 때, 이제 관동별곡 같은 시를 가르칠 때는 보통 저희가 배우는 방식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중요한 시어, 수미상관 등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보의 편도적 이동이 좀 더 강한 교육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 국제학교에 갔을 때는 시는 이제 다 같이 읽어서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 그 시가 작성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이제 그 대략적인 설명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저희가 영어로 하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진 수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보통 한글 같은 경우였으면 이런 질문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참고 있다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물어본다든지 발표할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게 정석인데, 거기 갔을 때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경쟁해서 발표를 하려 하고, 한 명이 A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싸울 듯이 그 열띤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만났을 때 다행이다, 이런 걸로 공부를 하니까 더 효과적이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험에서도 이제 정형화된 이 시어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게 아니라 이 시어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이제 본인이었으면 어떻게 적응했을까. 그래서 이게 창의성을 죽이는 수업이 아닌 오히려 본인의 창의성을 발달해서 그 이제 답을 도출해내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걸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다르다, 이게 좀 더 기억에 많이 된다라는 방식을 받았고, 이게 아마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육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배웠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에 대한 그 통서료 작품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교육 방식보다 휘발성이 훨씬 더 적어서 나중에 적용하고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5년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 살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그러한 교육 방식들을 버리고 제가 싫어했던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학교에 와서 또 물론 그런 방식도 존재하지만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디베이팅 비즈니스라든지 본인의 역량, 이제 창의성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나게 돼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미롭다. 갑자기 슬퍼지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률 씨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그런 개방된 교육 환경에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이 더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분은 우리 지영 씨가 말씀을 해보실까요? 일단 제가 경험한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제가 주체가 돼서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기억에 남는데 예를 들면 수행평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교육 방식은 사실 본인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것을 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는 설득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해주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남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그런 발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게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수행평가 같은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업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뭔가 기획부터 발표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까지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원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육 과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률 씨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이 그렇죠. 고등학교 때 수능 세대로 국영수 4과 국영수 4탐 내가 직업 체험 같은 걸 했기보다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AI를 잠깐 꺼내자면 인간이랑 AI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정보가 없는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거를 헤쳐나가는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또 여행도 다니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 체험학습이라든가 수련회, 수학여행 다 가봤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어떤 지금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논점과 관련된 좀 그런 양질 교육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에게도 이제 기억이 남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체험학습 과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이에 대한 관찰문, 감상문을 쓰는 거였는데요. 사실 중학교 때 제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이상하게 이거 한다니까 저기 대전에 한 실업팀의 훈련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진짜 축구 선수를 시켜주시나?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그래서 대전에 한 실업팀의 훈련에 직접 참여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혼도 나고 막 욕도 듣고 막 경기를 지켜보는데 어떤 좀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의 좀 어두운 면을 거기서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어떤 한국의 스포츠 교육은 이렇게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막상 해보니 이건 아니다, 좀 못하겠다, 나는 재능이 없다를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몸소 느꼈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몸소 체험을 통한 교육 방식의 증진이 정말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있는 내가 또 미래에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만져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이런 교육 방안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게 인상적이네요. 추구 실업팀. 그죠. 미래사회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수능 평가 과정 이런 거는 사실 일률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리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자기의 길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러한 교육 체험학습과 같은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다혜님이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여기서 나온 많은 얘기들이 한국 교육과정 자체로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능력을 기르기에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에 완전 동의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받은 교육은 이제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방법, 그리고 대학에서도 교수가 의도한 바를 파악해 기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맞추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해내는 교육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팀 프로젝트가 뭔가 가장 프랙티컬한 뭔가를 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에서도 좀 슬펐던 건 이제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우리 팀원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뭔가 우리만의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에서는 개인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펼쳐보기에 되게 제한이 많은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큰 도움을 이제 저의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도움을 얻었던 거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 그 자체라기보다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무료 교육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또는 여러 지원금을 주는 것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뭐 공모전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 동료들을 만나고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경험하는 과정 통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뭐 또 알게 되고 또 능력도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에 남는 교육 경험은 제가 대학에서 이제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요. 호주 대학들은 이제 모든 과목들이 이론 수업과 튜토리얼 또는 랩으로 해서 이제 이론 수업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웠던 과목 중 하나가 그 조직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그 경영학부의 한 과목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론을 배우고 이제 튜토리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조직 내 교육 세션을 직접 진행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가져서 인센티브도 준비해야 되고 교육을 되게 올거나이즈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교육 세션을 이루는데 이걸 통해서 참 뭔가 배웠던 이론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고 이런 시스템이 한국 대학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그냥 이론만 배우지 말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혜님도 한국 교육이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뭔가 우리 한국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점은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경험들,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공모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기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제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의제 4번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암묵지 역량,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열정,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평가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뭐 수능이라든지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인재 양성의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혹은 뭐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만 이미 3번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말을 하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의 어떤 평가 과정이 인재 양성의 효과적인 방식이라고는 아직 한계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제가 좀 찾아본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취업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거나 약간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 좀 인턴 형태로 일을 해보고 자신이 이거 정말 잘 맞는지 등을 판단하는 좀 교육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HRM이라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수업에서 같이 팀을 하고 있는 라우라라는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우연찮게 왜 대학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직접 인턴으로 어떤 사무직 현장에서 일을 해보았고 이게 좀 재밌고 자기한테 좀 더 맞아서 그래서 특히 이 한국어를 좀 더 좋아하는 친구여서 자신의 이런 한국어적인 더 나은 역량도 키울 겸 해서 이제 한국의 대학으로 대학 과정에서 좀 이렇게 교환학생 형태로 이제 학교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인턴을 한다는 건 한국에서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좀 이른 나이에 어떤 자신의 해보고 싶은 일 그리고 꿈을 찾는 어떤 직접적인 저희 꿈과의 컨택과 같은 교육 과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미리 인턴 경험을 해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다른 분 우리 경유 씨. 네,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아직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제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일단 교육 과정에서 모두 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개개인을 깊게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보다는 성적이란 결과로 대부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 외우냐,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교수님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하냐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늘 수 있겠지만 진짜 저희가 필요한 교육 자체에서는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처음부터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교육과정이 설립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되는 비중의 변화를 하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조금 더 활동적 본인의 창의적 역량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꼭 수행평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꼭 해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과정과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점수를 준다든지 라는 해서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고 이제 아예 평가하는 비중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복합적으로 평가하면 물론 선생님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지고 복잡한 시간이 되겠지만 진정하게 이제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지원 씨가 하셨던 것처럼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영수, 문과사, 이과는 과를 집중해서 이것 통해서 정말 표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다른 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경영학과 가면 돈은 좀 많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고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좀 잘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주위 사례를 보면은
정말 원치 않는 과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이 과를 전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또 많은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실제로 이제 원하는 과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든지 아니면 인턴과 같은 형태로 이제 대학교 수업을 청강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나머지 체험해보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본인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실제로 그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왔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 높아질 것이고 이제 성과 자체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비중의 변경 그리고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 나눠진다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 방식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훨씬 더 적합한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 씨랑 비슷하게 직접 체험을 미리 함으로 인해서 뭔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뭔가 시간 낭비 효율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뭔가 지금 한국 교육은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가 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과정 전체를 바꾼다기보다 교수님이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이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평가 과정 자체 전반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지영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으로 변화한다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자 중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굉장히 판서 위주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학습자 위주로 해야 한다.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다혜님. 네, 저는 이제 평가 기준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상대평가 중심인데 저는 이게 절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교육 수준, 생산성 수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그런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등등 선진국들에선 주로 절대평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평가로 바꿔야 이유가 우린 상대평가는 이제 경쟁 기반인데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이제 같이 어떻게 협업하고 협동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량인데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가 협동심을 배우는데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없어도 다른 애들이 더 아는 게 없으면 A+ 받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난 왜 A를 받지?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10을 받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꾼다면 그거는 어떤 크리테리아에 정확히 들어야만 그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정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더 좋은 척도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 교환학생 갔을 때 호주 대학은 시스템이 다 절대평가여가지고 이 시스템 아래에서 공부를 하니까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랑 되게 협업도 잘 됐었거든요. 서로 막 답지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공부할 수 있지 막 숙제도 공유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호주인으로 성장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학창시절 통틀어 자기의 등수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등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이제 등수를 매기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등수를 몰랐다니 말도 안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절대평가에서 오는 효용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영상에서 G러닝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G러닝의 경우에는 그 위정현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게임과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입니다. 그런 G러닝이 있는데 G러닝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게임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방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현재 며칠 전 얼마 안 됐대요. WHO에서 게임을 질병 코드로 등재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 형태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분. 그리고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두 분이군요. 그러면 우선에 역기능 한 분부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G러닝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던 거는 게임의 어떤 재미, 흥미적인 요소를 학습적인 요소와 결부시켜서 이제 학생들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학생들은 자아가 형성이 안 되는 나이에 지나치게 몰입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교육 대신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게임이라는 거는 익명성이 보장된 것이니까 음란성이나 폭력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게임을 교육에 도입하는 건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고 이러한 역기능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게임의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순기능 중에 경률 씨? 저는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취미생활을 여기는 사람으로서 게임 형태 교육을 도입하는 건 당연히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주어졌을 때 게임과 굳이 이런 컴퓨터 형식의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편적으로 게임과 공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더 재밌고 이제 가상 현실 안에 들어가 실제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 용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남들과 대결하면서 승리했을 때 얻는 쾌감, 그런 절품, 이제 뛰어난 실력으로 남들보다 잘한다는 자부심 등이 이제 게임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게임이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고 시각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이게 보여줬구나. 그래서 이건 계속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공부를 비교해 보자면 공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위해서 8주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을 받는 형태인데요.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아까 이제 다혜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공부에 대한 상실을 느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8주 동안 긴 시간을 인내하고 계속 본인이 원치 않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도 더 떨어질 뿐더러 이제 자연스러운 흥미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게임을 봤을 때는 보통 이제 RPG 게임 같은 거 몬스터를 죽였을 때 뛰어 보이는 이제 경치 양이나 그리고 본인이 목표하는 레벨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경치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본인이 이제 예측 가능하고 이제 얼마만큼 하면 무조건 이런 보상을 얻는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더 게임을 더 좋아하고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게임 요소들을 이제 교육과 잘 접목시킨다면
당연히 사람들 기본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교육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더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싫어하는 걸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저는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순기능이 많다고는 생각되지만 이제 이 게임의 순기능이 과연 교육과 결합되었을 때 완벽하게 100% 발휘될 수 있느냐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건데 접목을 시킨다면 아 그래도 배우기 위해 이제 게임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통 이때 그 게임의 순기능 100%까지 발휘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좋아하는 이제 농구를 지원 씨처럼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 휴식 시간 때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고 매일매일 죽을 듯이 연습하고 축구를 할 때는 이제 그 취미로서 선택하는 축구와는 이제 다른 효용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결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100%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윤 씨는 순기능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습이 시험과 시험 사이에는 굉장히 긴 텀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게임이라면 뭔가 단계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보인다는 점에서 뭔가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고 성취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또 역기능에 대해서 역기능이 지원 씨였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사실 막 반박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경영 해주세요. 씨의 이야기 중에 근데 경영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인정을 해버리는 네, 일단 다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제 의견을 말을 하자면 어떤 게임의 특성 중에 결과가 도출되는 속도라는 걸 짚어주었는데 교육의 게임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결과가 도출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러면 의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게임 형태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가 주어인데 이렇게 여기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게임 형태를 교육에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지영 씨? 이영 씨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교육의 모티베이션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게임이라는 재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이제 교육과 결합을 해서 또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인 건 알겠는데요. 이제 이거를 당장 우리나라 현재 교육에 도입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역기능이 많고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 교육과정의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런 재미의 상대성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아까 질병 코드라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교육과정의 한계 하면서 재미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육과 재미를 연관시키는 일은 좋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미있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더 재미있는 요소가 많고 더 재미있는 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의무 교육과정에서 국영수를 공부하는데 그걸로 게임을 할래? 유튜브를 볼래?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더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겠죠. 다이상 같은 경우는 왕좌의 게임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좀 어려운 분야 있잖아요. 법이나 좀 법으로 게임 만들면은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좀 어떤 특수한 그 과의 특성에 맞게 또 거기에 대해서 게임 형태를 만드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연 이용자에게 정말 재밌고 진짜 흥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도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파악해서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게임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오락, 뭐 PC방, 중독, 뭐 부모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뭐 프로게이머 하다가 망하면 진짜 답이 없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아까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뭐 질병 코드로 지정된 데에는 분명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를 좀 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게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 과정의 한계 그리고 재미의 상대성이라는 점에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숨기능보다는 엽기능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엽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순기능을 다혜 씨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공부라는 걸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부여잡고 있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식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서 게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노잼이 아니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역사를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 100명의 위인 노래 1절은 정말 까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접근하는 게 쉽고 더 재밌으면은 사람들이 더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게임처럼 재미있고 그렇게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에 잘 접목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제 뭐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했나 봐요. 그런 교육 아예 뭐 초등 때 이럴 때 배우는 그 교재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이걸 도입한 한 교사분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청동기 시대 고인들을 만들어 보게 하니까 진짜로 고인돌의 모습은 물론이고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기억을 하겠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인크래프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코딩 같은 것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엽기능이 많다고 해주신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뭐 배움의 전부가 되는 거는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게임만 하면서 이 앞에 디바이스 앞에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건강도 해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게임 기반 교육과 실제로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들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시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접근성 뭔가 공부의 노잼을 유잼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교육과 그리고 게임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